안녕하세요. 도쿄양재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의 경제 이슈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면 오늘 지인이 오스트레일리아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 형님은 금융위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유엔에 합격을 해서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새 회계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있어서 주말마다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좀 거슬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자격증도 아니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 자격증 같은 거는 쉽게 따을 수 있다는 평이 지배적인 자격증인데 저는 차근차근 밟고 올라갈 생각으로 좀 쉬운 자격증인 이 자격증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실무를 해봤고 다른 회계 자격증을 따봤으니까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어도 전혀 진도를 따라가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쉬운 수준이라서 굳이 집중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거슬리냐면 강사가 너무 텐션을 올립니다. 살짝만 공부해도 붙을 수 있는 자격증인데 이 시험 칠 때 뭐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거는 뭐 분단위로 나눠서 해야 되고 그래서 시험지를 나눠줄 때 뭐 문제는 미리 읽어봐야 되고 전략적으로 풀어야 되고 뭐 최소 5번은 복습을 해야 되고 뭐 시험 칠 때는 두뇌 회전이 필요하니까 단거리 입에 넣고 있어야 한다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시험 칠 때 그렇게 했었고 뭐 여러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 사람은 회계사 자격증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회사에서 실무를 했다가 고만고만한 자격증 몇 개를 따고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성과를 낸 것처럼 또 이 시험이 어려운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서 말한 유엔을 이직한 지인은 저한테 나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어떻게 하면 뭐 영어 면접을 잘 보는지 유엔에 붙는지 같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지인 중에는 서울대에서 딱 한 명만 주는 장학금을 받는 변호사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얼마 전에 땄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저한테 자기의 공부 비법이나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3대 회계법인, 지금은 4대지만 예전에는 3대 회계법인이었는데 3대 회계법인에 다니면서 근무를 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업했던 강사는 좀 정반대 되는 사람이죠. 근데 수업 시간에 이 강사의 말을 경청하며 뭐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험 치는 날 약속 드는데 갔지만 고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세울 만한 자격증도 아닌데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성과라고 보여지는 건가 봅니다. 반대로 어디 가서 내세울 만한 업체가 사람들은 오히려 조용한 편인 거고요. 뭐 딱히 나한테는 사람이 나쁘다거나 겸손한 사람이 착하다는 그런 의미로 뭐 이분법적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속해 있는 집단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별거 아닌 자격증도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거고 또 반대로 엄청난 성과에도 남에게 자랑하지 않는 거겠죠. 요 며칠 기사를 보면 가족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고 고시원에서 사는 노인이 먹을 걸 여러 차례 훔치다 걸려서 법정에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생을 왜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요? 바꿔 말하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 수준이 높아지려면 방금 전 그 고시원 사건처럼 또는 가족의 집단 자살 사건처럼 인생이 꼬여서 한계로 내몰리는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거고 우리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거고 최소한 우리 인권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재테크란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며칠 전 기사를 봤는데 어이없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캡처는 하지 않았지만 좀 많이 어이없는 댓글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봄이 오면 벚꽃놀이 다니고 가을이면 단풍놀이 다니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쓰다 보면 늙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노인이 된다고 누가 댓글을 썼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뭐 벚꽃놀이나 단풍놀이 가는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흥청망청일까요? 그리고 그 정도로 했다고 우리의 노년이 위태롭게 되는 걸까요? 그 정도 즐기지 못하고 산다면 우린 도대체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장담하는데 이렇게 무조건 아껴야 하고 소확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은 70년대, 80년대를 몰라도 지금 현재 2020년 이후에 돈의 트렌드는 타지 못하는 사람일 겁니다. 당장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물가는 오르고 있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집값은 오르고 생활비는 늘어나고 있고 100세까지 노년에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시대에서 분명히 돈 때문에 고생하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라도 이런 사람과는 다르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주말에도 돈 공부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겠죠. 소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번 주에도 몇 가지 경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한국은행의 베이비 스텝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내려가면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집값이 오를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몇십 년간 집값이 계속 내릴 거라고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이렇게 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런 여론에 동조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집을 산 사람들은 투기꾼을 몰아가는 분위기도 있었죠. 지금도 여전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유튜브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끝없는 상승도 없지만 끝없는 하락도 없는 거라고. 그리고 금리를 계속 올리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만간 속도 조절이 올 거고 그 다음에는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금배로 나온 물건들을 꼭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드디어 인생폭을 낮췄습니다. 연끌이들은 투기꾼이라면 다 죽으라 했던 사람들은 조만간 금리가 10% 올라갈 거라고 했지만 벌써부터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번 달 미국 금리 발표도 속도 조절이 있을 거라 보는 여론이 많은 편인 거고요. 여러분들 이런 변동성의 장에서 여론을 골라서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인터넷에 떠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 허접이들, 선동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의견을 진짜로 믿어버리고 속아버리면 투자 사이클을 놓치게 되는 거죠. 특히나 부동산 같은 건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한번 타임을 놓치게 되면 최소 5년 정도의 공백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에겐 5년의 갭, 몇 억의 갭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다가 두세 번만 여러분들이 사이클 놓쳐버리게 되면 도저히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음 이슈는 위믹스 상패죠. 이게 제일 핫한 건데 며칠 전에 태방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카페를 갔더니 하루는 아저씨들이 모여서 제 주변에서 떠들더라고요. 코인 상패가 어떻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아저씨들이 산 게 위믹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루나도 그렇고 FTS도 그렇고 이번 위믹스까지 특히나 올해는 굵직한 사건이 많았었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타격을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믹스 상패는 추가 이슈가 있는 게 상패 정보의 사전 유출이죠. 저도 처음 보는 곳인데 닥사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코인 쪽에도 공식 관련 조직이 있는데 이 닥사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곳이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상패를 결정했었는데 상패 결정이 나오기 몇 시간 전에, 상패 결정이 발표되기 몇 시간 전에 기사가 미리 떴었습니다. 위믹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닥사라는 곳이 마음대로 이런 민간기관의 마음대로 상패를 발표를 하느냐, 상패하라 말하고 하는 거냐, 그리고 또 어떻게 기자는 닥사의 발표 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서 기사를 썼냐고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코인이나 NFT나 이런 것들은 국내 프로젝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왑 스캐너 정도만 국내 프로젝트에 돈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국내 프로젝트에는 돈을 넣지 않았습니다. 딱히 우리나라만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만 아직 국내의 가상화폐 문화는 코인이나 NFT 같은 가상화폐 문화는 성숙되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완전 초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특히나 어떤 코인을 장투가 목표로 들어가는 거라면 적어도 국내 프로젝트는 지금 말고 몇 년 정도 있다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발견한 기사인데 루나가 코인 결제 사업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제 지인 중에 몇 년간 다단계 코인에 돈을 넣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웃긴 게 사기꾼이 얼마나 이 사람 웃기게 봤으면 사기꾼에 이미 당해서 돈을 넣은 사람인데도 또 사기를 치려 그 사람에게 야 네가 산 그 코인에 좀 더 시간이 걸리니까 니한테만 알려줄게. 이거 한번 들어가 보라고 얘기를 해서 다른 사기 코인을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좋다고 그 다른 코인에도 돈을 넣게 되죠. 당연히 전형적인 사기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락업 기간을 정해놓고 락업 기간 내내 폭등을 하다가 그래서 이 사람 돈 더 넣게 되고 또 락업이 풀린 무렵에 온갖 이슈가 터지면서 급락을 합니다. 전형적인 사기 패턴 흘러갔던 거죠. 당연히 사기꾼들은 락업이란 핑계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겠던 거고 그 사이에 엄청나게 폭등시켜서 이 사람이 돈 더 넣도록 만들었던 거고 또 돈을 주기 싫으니까 락업이 다 돼갈 무렵에 온갖 이슈가 터지면서 코인을 급락시켜 버렸던 거죠. 이렇게 사기꾼들 돈을 안 주고 장난질 쳤던 건데 이 사기꾼의 수법 중 하나가 자기 코인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술력 중에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와 연계돼서 결제 가능하다고 했던 건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런 고급 기술이 우리나라 변두리 지방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순진한 사람들은 정말 대박이나 하면서 돈을 넣어버리는 거죠. 당연히 사기를 당하는 거고요. 그런 기술이 지금 가능할 리가 없는 겁니다. 루나 정도로 시총이 컸던 코인도 해내지 못한 기술인데 아직 상상도 않대 국내 변두리에서 만든 코인이 그게 가능하다? 근데 그게 언론 터지지 않고 자기한테만 미리 사라고 알려준다? 그냥 그런 곳에 돈을 넣을 바에는 차라리 차를 바꾸거나 집에서 바꾸는 게 훨씬 인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남들보다 좀 더 돈에 관심을 가지고 돈 공부를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음 주면 곧 12월이 오는데 자격증 시험이 끝나게 되면 코인 백업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거나 NFT 등급표 업데이트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조금씩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